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랄랄라 랄랄라. 그 언젠간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비에 젖은 풀잎처럼 단발머리 곱게 빗은 그 소녀, 반짝이던 눈망울이 내 마음에 되살아나네. 내 마음 외로워질 때면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이 그리워질 때면 꿈길을 헤매는데 못 잊은 그리움 남기고 그 소녀 데려간 세월이 미워라. 다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제. 그 언젠간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언젠간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비에 젖은 풀잎처럼 단발머리 곱게 빗은 그 소녀, 비에 젖은 풀잎처럼 단발머리 곱게 빗은 그 소녀, 그 소녀, 그 소녀, 그 소녀.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국민의 건강지킴이 닥터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송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혜입니다. 어우, 이게 열렬한 환영을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대구입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할 텐데, 나이가 들고요,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이제 각종 성인병에 걸리게 돼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 맞습니다. 성인병이 찾아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네. 당뇨는 참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네. 당뇨입니다. 이렇게 선고를 하시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게, 맞아요. 이게 바로 그 치명적인 네.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당뇨 앓는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병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이게 아주 큰일 났다. 합병증이 정말 무서운 게요. 당뇨로 인해서 여러분 시력을 잃게 된다는 거 아세요? 시력, 실명하게도 되시고요. 또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뇌사 상태에도 빠지게 되는 것이 당뇨 후유증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예방이 참 힘들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네. 10명 중 1명이 이 당뇨병 환자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점점 더 증가해서 한 2050년에는 600만 명으로 늘 네. 거라는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네. 이 조사 결과가 이 600만 명의 제가 혹은 우리 가족이 그리고 우리 지인이 또 속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좀 자꾸 생기더라고요. 다 피해 가셔야죠. 자.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당뇨병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당뇨병에 대해서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좀 챙겨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대구 지역에서 당뇨 박사님으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네. 윤태승 원장님 모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당뇨 하면은 뭐 윤태승 원장님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특별히 의사로서 당뇨병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신 뭐 계기랄까? 이유가 있으세요? 예, 사실 제가 3대째 지금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이제 당뇨병을 앓으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당뇨병을 앓으시고, 네. 아버지께서 의과대학 교수를 하실 때, 네. 치료를 위해서 당뇨병 연구를 시작하셨는데, 아. 예, 제가 어릴 때 이제 아버지께서 뭐 당뇨병 치료하시는 거 옆에 보다가, 네. 제가 의과대학 가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 예. 아버님을 이어서 그러면 당뇨를 또 진료하게 되신 거네요. 진짜 효자시네요. 정말요. 효손이시기도 하고. 아, 근데 원장님께서는 당뇨 말고 다른 과목 진료해 보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물론 뭐 다른 과목도 생각을 했었는데 의과대학을 진학해서 보니까 사실 이제 지도 교수님들이 네. 저희 또 아버님 제자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가보니까 뭐 당연히 내과를 하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뭐 특별히 또 내과가 또 내과적으로 또 매력이 있어서 예, 하게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이 부자가 함께 하시는 이 병원만에 아주 독특한 진료 방침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님, 윤영길 원장님만의 환자를 대하시는 철학도 남다르시고요. 그래서 우리 김민희 아나운서가 병원에 직접 가셨죠? 다녀왔습니다. 네, 두 분의 원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죠. 혈당 조절이 참 잘 되고 있어. 이간은 어떻게? 실제로 그걸 확인해 보니까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 시간이 그렇게 오후 늦은 시간이 아닌데도 병원이 한창하네요. 한창 다른 병원은 환자들로 북적거릴 시간인데 제가 오전에만 진료를 한다고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네.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 당뇨 환자분들은 특히 식전 식후 혈당 두 번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식전 혈당이란 기준이 보통 8시간 이상의 공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심 전, 저녁 전은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식전 혈당을 재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2시간 뒤에 식후 혈당을 재고 그래서 두 번을 체크하고 처방이 나가기 때문에 오전 진료만 보고 있습니다. 거의 처음 당뇨병 예, 치료하신 예. 분이셨어요. 그만큼 환경도 많이 열악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모든 병은 환자를 봐야 이제 경험이 있어야 치료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수요일, 목요일 그 당뇨병 진료 날짜가 딱 내과에 돼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 모아서 결국은 뭐 환자 치료도 치료지만은 내 연구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저는 이 병원에서 당뇨만 진료하는 이유도 좀 네, 개업해서는 이때까지 82년에 개업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도 다른 환자는 거의 안 봤어요. 환자를 많이 봐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뇨병은 시작을 하면은 그 환자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성립돼야 되니까 이걸 여러 환자를 종류의 환자를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면 사실 아버님
그 아드님 세대는 약간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진료 과목을 좀 늘리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기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아버지한테 제안을 드렸습니다. 일반 내과를 안 보더라도 내분비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뭐 갑상선 환자라든지 골다공증 환자를 같이 좀 보는 게 어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는 반대를 하셨어요. 이유가 당뇨병 한 개도 제대로 못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확대를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뇨병만 뭐 고집한다는 표현은 뭐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당뇨 환자가 지금 급속히 늘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열심히 치료하더라도 한 20~30%는 혈당 목표준에 도달 못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뇨병에 전념하기 위해서 일부러 당뇨 환자만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포기하셨군요. 원래 자기 아들한테는 관대한 법인데 윤영길 원장님은 냉정하신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아들한테 뭘 하라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할지죠. 예, 그러니까 뭐 지가 하고 싶어야 옳게 하지. 예? 강제로 해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참 아드님이 아버님을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예, 예전에 많이 들었죠. 이제는 아드님에게 예.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저는 그 아버지한테,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는 이 얘기 중에 인상적인 거 하나 있어요. 명의가 되기는 힘들지만은 양이 되기는 쉽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양이 되기를 바란다. 명의는 필요 없고, 명의는 하기가 힘들지만은 양의는 의사로서 성의만 다 하면은 할 수 있다. 공부하고, 환자한테 철저히 관찰하고 다 치료를 하면 양의는 얼마든지 하지만, 그래서 저는 뭐 아들한테 하고 싶은 게 명의 필요 없다. 양의만 되면 된다. 환자가 좋아하는 양식 있는 의사가 되면 안 좋겠냐. 그겁니다, 저는. 아이고, 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근데 명의보다 양의,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의사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양의가 되면 좋겠다는 아버님, 윤영길 원장님 말씀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네, 늘 그렇게 강조하셔요? 어떤 모습으로? 평소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환자한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의사, 그게 의사의 본분이 아닌가. 근데 참 원장님은 이렇게 참 든든한 네. 아버님이자 선배님이 그렇죠. 계시잖아요. 바로 옆에. 아주 네. 든든하시겠어요. 예. 아무래도 뭐 이렇게 진료할 때는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또 뭐 네. 의사로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도 또 그런 데서 많은 도움을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것만 사실이에요. 가끔 뭐 네. 무섭게 하실 때도 있나 봐요. 그럼요. 그렇죠? 물론 뭐 좋은 점도 있지만 한 번씩 또 의견이 다를 때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따끔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야죠. 그럼 당연히 그럼요. 그래야죠. 왜냐하면 워낙 병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중에서도 왜 당뇨가 이렇게 무섭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당뇨병은 합병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앞에서 뭐 말씀하신 대로 당뇨병이 시력을 잃는다는 거는 네. 세상의 전부를 잃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신장 투석을 한다는 거는 일주일에 보통 3번, 2번씩 이렇게 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생활이 사는 게 없어지는 아니에요, 거죠. 정말.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합병증이 무서우니까 당뇨병이 무섭다는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자 원장님 우리 강연을 통해서 이제 네. 당뇨병 발병 원인부터 네. 증상 그리고 치료에 이르기까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당뇨 환자를 만납니다. 만나서 지금 제가 내과의사라서 당뇨병을 진료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당뇨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당뇨병이 어떤 병인가, 실제로 뭐 주제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또 어려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은 단순한 병인 것 같지만 또 알고 보면 굉장히 또 복잡한 만성 질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혈중의 포도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인슐린이라는 게 있는데 인슐린의 기능이 고장이 나서 소변에서 당이 빠진다. 제가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당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에너지원인데, 에너지원 중에서 어떤 에너지원이냐. 우리가 이제 휘발유를 넣을 때도 고급 휘발유와 저급 휘발유 두 가지가 종류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당은 고급 휘발유에 속합니다. 저급 휘발유는 우리가 중성지방이라 표현을 하는데요. 가장 좋은 에너지원이 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당을 항상 먹으면서 생활을 하고 세포들은 하루하루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들이 에너지가 어떻게 이제 일을 하게 되는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당은 안타깝게도 혼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여기 보는 것처럼 문잡이가 손잡이가 있고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당은 반드시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당이 들어갈 때 그 열쇠가 바로 인슐린이 됩니다. 인슐린이 기능이 떨어졌다. 열쇠가 고장이 났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그럼 당연하겠죠. 세포 내로 에너지가 못 들어오니까 세포는 허기가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뇨병 환자는 아무리 먹더라도 계속 허기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먹어도 계속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또 먹고 또 식사를 더 빨리 하고 그런 게 악순환이 되는 거고 혈중에 계속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소변은 이제 다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뇨병이란 말이 소변에서 이제 당이 나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소변에서 당이 나올 때는 당만 나오는 게 아니죠. 물하고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소변을 자주 보다 보면 이제 탈수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계속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허기가 자주 짖어서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많이 먹어도 배가 안 채워지고 소변에서 계속 나오면서 물을 계속 빼내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일어나서 계속 물을 많이 마시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당뇨병의 이제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당뇨병 우리가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당뇨병 중에 제1형 당뇨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보통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보통 소아에서 많이 걸린다 그래서 소아당뇨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1형 당뇨병은 어떤 원인에서 생기느냐. 자가 면역방에서 갑자기 우리 몸에서 자가 항체에서 인슐린을 만들 공장이 다 부서져 버리는 그런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에서는 1형 당뇨병을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소아에서 많이 생긴다 해서 소아당뇨병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1형 당뇨병은 안타깝게도 매일 인슐린을 맞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법은 인슐린을 하루에 2번, 3번, 많게는 4번 이렇게 주사를 주입을 해야지만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2형 당뇨병인데요. 제2형 당뇨병이 이제 가장 많은 당뇨병이 되겠죠. 당뇨병 90%.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뇨병이라면 제2당뇨병을 이야기하는데요. 성인들한테 많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형 당뇨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형 당뇨병과 다르게 제2형 당뇨병은 췌장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기능이 조금 고장난 상태를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고장나면 얼마만큼 고장나겠냐? 보통 우리가 췌장 기능을 100으로 봤을 때 정상이 50%가 고장이 날 때부터 혈당이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지는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기능이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환자인 경우는 약을 안 먹고 식사 운동요법으로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왜? 고장난 만큼 조금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조절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당뇨병이 임신성 당뇨병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임신형 당뇨병은 이제 당뇨병이 없는 사람이 아기를 가지면서 당뇨가 새로 생기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모든 임산부들이 병원에 가시게 되면 의무적으로 임신 말기쯤 되면 당뇨병 검사를 의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당뇨병의 특징은 체중이 늘고 그리고 우리가 태반 호르몬에서 어떤 분비하는 호르몬의 역할로 당의 대사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출산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는 정상일단 돌아오는 그런 경과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도 그런 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 때 들수록 당뇨병 관리를 한 번씩 철저하게 체크를 잘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2차성 당뇨병이 있습니다. 2차성 당뇨병은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약물의 남용, 그리고 특별한 유전지 질환이 있고요. 그리고 내분비 질환, 이런 몇 가지 질환들이 당뇨병을 일으키는데, 이런 2차성 당뇨병의 경우는 원래 원발인 그 병이 조절이 되면 당뇨가 같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분류한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4가지를 분류를 하고 4가지에 따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당뇨가 이제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환자가 몇 명이 있을까? 최근에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당뇨병 학회에서 대한당뇨병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당뇨 환자를 통계를 집계해서 학술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은 보시다시피 30세 이상 성인에서 유병률이 무려 10%가 넘는다는 거죠. 10명 중에 1명 다 당뇨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당뇨병 예비군, 그러니까 당뇨병 전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공복 혈당 100 이상을 이야기하는데 이 전 단계 환자분은 결국 10명 중에 7명 다 당뇨로 이완되는 그런 환자 예비군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예비군 환자까지 포함하면 무려 20%,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전 국민에서 10명 중에 3명이 다 당뇨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어떻게 될까? 2003년도 5월 달에 대한내과학회에서 당뇨병을 새로 명명했습니다. 어떻게 명명했느냐? 생활습관병이라고 새롭게 명명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생활습관병. 생활습관이 안 좋으면 당뇨병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원인은 생활습관에서 오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쁜 습관이 시작이 되느냐? 지금 여기 있는 분들 가보시면 모든 마트에 가거나 시장에 가거나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잘 살게 되면서 먹는 것이 굉장히 많이 풍족하게 됐죠. 그래서 풍요로운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풍요로운 생활이 시작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많이 먹게 되겠죠. 그냥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지나치게 많이 먹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편리한 생활. 실제 말하면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잃게 만드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고 이 두 가지가 합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바로 저런 모습이 됩니다. 비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통계학적으로 보면 당뇨병도 폭발도 늘지만 비만이 더 많이 폭발적으로 느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많이 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당뇨병의 증상과 진단입니다. 증상은 지금 증상을 알고 계시면 미리 이제 당뇨병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됐을 때 진단을 하게 됐느냐, 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우리가 3대 증상으로 이야기합니다. 3다 증상, 3가지가 많다는 거죠. 많이 먹고, 많이 누고, 그리고 많이 먹어도 흙이 가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당뇨병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3가지 증상에서 한 개가 더 추가가 되면 거의 당뇨가 확실합니다. 그게 어떤 증상이냐면 많이 먹는데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체중이 조금씩 빠집니다. 그러면 당뇨가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기 당뇨병 증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대 증상을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에서 증상이 전혀 없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이제 정상 혈당이 보통 110에서 140을 왔다 갔다 하는데 250, 300이 돼도 이런 3개의 증상들이 전혀 안 나타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혈당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당뇨병을 의심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당뇨가 잘 올 사람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 가족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1형과 2형 당뇨병이 있는데요. 2형 당뇨병은 유전질환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가 당뇨가 있다, 삼촌이 당뇨가 있다, 고모가 당뇨가 있다, 외갓집이 당뇨가 있다, 이런 분들은 다른 분보다 당뇨가 올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체크를 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당뇨병을 우리 나이별로 볼 때는 40세가 넘으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생애선암 검진도 40세가 되는 거고요. 40세가 넘었는데 또 하나 아까 인자가 비만이 있다 그랬죠? 비만이 있다. 40세인데 뚱뚱하다. 이러면 당뇨 위험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위험한 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도 정기적인 체크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임신성 당뇨가 있었던 환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임신 당뇨 환자가 출산하고 나서 혈당이 좋아졌다고 방심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정기적인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여러분들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장기적으로 스트레스에 이제 노출된 환자들이 혈당이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는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통해서 잘 푸는 것도 당뇨병 예방에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분비 질환, 2차성 당뇨병 때 언급을 했던 건데요. 뭐 말단비대증, 후싱증후군 이런 환자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당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체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성 당뇨병 때 설명드린 스테로이드를 정기적으로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기적인 혈당 체크를 해서 당뇨병 여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당뇨병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진단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보여둔 그림처럼 우리 자가혈당계를 보였는데 지금 자가혈당계는 이제 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혈당을 쟀을 때 공복혈당, 이 식전혈당이라는 거는요. 공복이 8시간 이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침 공복이 좋겠죠. 아침 식사하기 전에 혈당을 쟀을 때 혈당이 126이 넘어가더라. 이러면 거의 당뇨가 확실하고요. 식사 후 2시간 됐을 때 혈당을 쟀을 때 200이 넘어가더라. 이럴 때도 이제 당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라는 건 이제 병원에서 체크하는 건데요. 3개월 평균 혈당을 보는 수치인데 정상은 5.7 미만을 이야기하는데 6.5가 넘어간다. 평균이 6.5가 넘어간다 하면 당뇨병으로 이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이 세 가지 수치를 들고 지금 내원하신 분은 지금 당뇨병입니다. 환자분께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당뇨병 진단 수치가 저렇게 되지만 공복이 100 이상 되고 식후가 140 이상이 넘으면 일단 당뇨가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 단계에서도 병원을 빨리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당뇨는 일찍 발견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게 되면 치료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당뇨병 이제 관리와 치료.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도 관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치료는 이제 보통 의사가 하는 거죠. 왜 관리라는 표현을 하냐면 당뇨병은 환자와 의사가 같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혈당을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혈당을 조절해야 되는데 먼저 혈당이 정상 혈당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공복 혈당은 절대 100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100 미만을 공복이라 이야기하고요. 식후 혈당은 140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을 넘어가거나 140을 넘어가면 이미 당뇨가 시작했다는 내용이고요. 목표 혈당은 그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식전은 130, 식후는 180, 그리고 평균 혈당 6.5 미만입니다. 이 수치는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게 혈당을 얼마 정도 조절하는 게 괜찮습니까? 130, 180, 6.5는 우리가 대규모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정도 혈당에서는 합병증 위험이 급격히 줄어드는 컷오프 라인이 130, 140, 6.5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숫자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 관리, 당뇨병 치료에서 제가 이게 3 더하기 3, 3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제 G33 법칙은 제가 당뇨병 강의를 하고 당뇨병 환자들한테 여러 가지 전달할 때 제 스스로 이렇게 만든 법칙인데요. 자, 세 가지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데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식사요법. 음식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요법.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고 달리기를 하고 하면 혈당이 떨어집니다. 운동요법. 세 번째, 약물요법. 약을 쓰면 혈당이 떨어지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요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진료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식사요법, 운동요법은 생각을 잊어버리시고 약만 열심히 듣고 있죠. 그게 이제 당뇨병 치료의 가장 어려운 점이 됩니다. 똑같은 약을 먹더라도 식사, 운동요법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식사요법을 전혀 하지 않고 약만 먹는 사람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식사, 운동요법을 전혀 하지 않으면 약을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조절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 운동요법만 열심히 하게 되면 약을 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 치료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약을 끊고 건강한 식생활을 운동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사요법에 아까 3.3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식사요법에 또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 원칙이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적게, 천천히, 골고루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뭐 칼로리를 계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는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요. 적게 먹는다. 그럼 어떻게 적게 먹을까요? 약간 배고플 정도 됐을 때 숟가락을 놓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포만감 있을 때처럼 먹으면 당뇨 환자는 무조건 그 칼로리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약간 부족할 때쯤 숟가락을 놓게 되면 시간이 한 20-30분 지나면 포만감이 와서 그 정도가 약간 적게 먹는다. 가볍게 먹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천천히 먹는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천천히 먹게 되면 식사량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양과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골고루 먹는다. 당뇨 환자는 골고루 드셔야 됩니다. 골고루 드셔야 되는데 안 좋은 게 있죠. 단순당, 그러니까 단맛이 강한 거는 피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운동요법인데요. 운동요법에도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5번, 30분 꾸준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5번이란 말은 뭐냐? 우리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당뇨 환자 연구를 해보니까 당뇨 환자 도대체 얼만큼 운동을 시키는 게 효과적일까? 연구를 해보니까 일주일에 5회 이상을 운동을 하면 우리가 의미적으로 혈당 강화에 도움이 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운동을 합니다. 저희도 출근할 때 되면 열심히 조깅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 길거리 운동은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호등에서 자꾸 끊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유산소 효과가 많이 떨어지니까 차라리 운동장에서 연속적인 유산소 운동 30분 이상을 끌고 가게 되면 혈당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꾸준히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분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혈당 하나도 안 떨어지는데 운동 효과 있는 거 맞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과연 그게 진짜 맞을까요? 운동 효과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동 효과는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잘못된 거죠. 왜냐? 운동은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2개월 정도는 끌고 가줘야지만 체지방의 변화가 있고 몸의 변화가 옵니다. 꾸준히 수개월에 걸쳐서 하게 되면 혈당 강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약물요법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약물요법은 의사가 결정하는 부분이죠. 이제 환자의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환자가 하셔야 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약물요법의 중요한 내용은 적합한 약물을 써야 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내게 맞는 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환자분이 이제 의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해주게 되면 약이 이제 잘못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뇨약제는요, 약제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약이 다양하다는 말은 그만큼 환자의 케이스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약들이 전부 다 거의 맞춤 치료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약이 안 맞는 약을 열심히 듣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당뇨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약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오전만 되면 아니면 점심전만 되면 자꾸 힘이 빠지고 식은땀이 난다. 매일 반복된다. 그게 바로 저혈당 증상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약이 자기한테 안 맞는 거죠. 저혈당이 생긴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지금 먹고 있는 약이 나의 당뇨에 비해서 세다는 겁니다. 그럼 왜 세질까요? 처음부터 센 게 아니죠. 당뇨병은 췌장균이 좀 돌아오면 이게 상대적으로 똑같은 약을 먹더라도 상대적으로 세게 느껴요. 그때는 약을 빨리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 뚱뚱한 사람이 체중이 좀 더 불고 있다. 약 때문에 불면 체중을 감소시키는 약을 바꿔야 되고요. 이렇게 환자에 따라서 맞는 약을 선택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도 환자의 상태를 의사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좋은 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DT4 이니비터 억제제라는 것은 자율 조절 기능이 있어서 저혈당이 적고 체중 증가 전 그런 약물이 나와 있어서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약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담당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 후 결정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는데요. 규칙적이란 말을 왜 쓰느냐? 당뇨약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방법이.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번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을 2번을 먹을 수 있고,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조절 안 돼서 이제 약을 아침, 저녁을 먹읍시다 하고 이제 처방이 났어요. 처방이 났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그래요. 아침은 열심히 드시는데 저녁 약이 자꾸 빠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침, 저녁 2번 먹는 약을 환자 스스로 그냥 아침만 열심히 먹고 저녁을 반도 안 먹었다.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약을 안 먹는 것보다 더 못한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번을 약을 나눌 때는 2번의 약의 반감기를 보고 고려해서 처방이 나가는데 오전에는 혈당이 조절되고 오후에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니까 평균 혈당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준히, 당연하죠. 약을 열심히 꾸준히 드셔야지 효과를 보는 거지. 당뇨약을 한 일주일 먹었는데 혈당 안 떨어지네요.
그게 아니죠. 당뇨약은 만성 질환에 관한 약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꾸준히 먹었을 때 약효가 최대한으로 발휘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물요법에서도 환자분이 하셔야 될 일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당뇨병 합병증의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제 당뇨병을 치료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이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합병증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당뇨병 합병증은요,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 합병증과 만성 합병증이 있는데요. 급성 합병증은 말 그대로 아주 위급하죠. 급하게 오죠. 급성 합병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급성 합병증은 의식을 잃는 걸 이야기합니다. 급성 합병증에는 저혈당과 고혈당의 혼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70m로 떨어지는 걸 저혈당을 표현을 하는데요. 70 정도 되면 이제 식은땀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한 30 정도 되면요, 의식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는 즉시 병원에 가서 우리가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고혈당인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350 이상을 하는데요. 350, 450 되면 탈수가 진행되면서 의식 혼미에 빠지게 됩니다. 고혈당이 됐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중풍이 같이 공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저혈당, 고혈당의 때는 반드시 응급기관을 방문해서 그에 대한 응급적인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지만 생명의 앗아가는 것부터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합병증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합병증을 말합니다. 당뇨 합병증은 크게 2가지를 손상시킵니다. 혈관을 파괴하고요, 신경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혈관과 신경은 우리 몸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관이 조금씩 파괴되는데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느끼게 되느냐? 갑자기 눈이 안 보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몸이 붓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거나 담당 주치의한테 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만성 합병증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제일 많은 만성 합병증이 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보는 게 망막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당뇨를 앓으면 시력을 잃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망막증은 어떻게 생길까요? 아까 제가 혈관이 부서지면 당뇨가 온다고 그랬죠.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는 혈관이 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는 혈관부터 맞겠죠. 눈하고 콩팥 쪽에 혈관이 가장 가는 혈관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당뇨 합병증이 오면 눈하고 신장에서 합병증이 시작이 됩니다. 눈에 대해서 이제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혈관들이 옆에서 이제 그 막힌 것을 뚫고 자라 나옵니다. 우리가 의학용어로는 신생혈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혈관들이 지나치게 자꾸 자라 나오다 보면 망막을 뜯어버려서 망막 박리를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시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혈관 합병증이 진행이 되면 결과적으로 시력을 잃게 만드는 거죠. 또 다른 이제 혈관 합병증이 우리 흔히들 많이 보는 당뇨병 신증인데요. 우리 당뇨 환자들 중에 뭐 투석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분들이 우리 당뇨병 콩팥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콩팥의 원래 기능을 잃어서 체액 조절을 못해서 신증이 나타나면 이유 없이 체중이 붓고 숨이 차고 그래서 심한 경우는 투석을 하기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혈관이 이제 2가지가 그렇게 고장이 나서 눈과 콩팥 이런 경우 이제 많이 이제 병이 생기고 아까 신경도 이제 고장을 난다 그랬죠. 신경병증. 신경병증은요, 앞에보다는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지만 생활할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이 한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손발이 막 저리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때 막 발이 따끔따끔하다. 그럴 때 신문지를 깔아놓은 것 같다. 그게 다 신경병증이 오는 겁니다. 당뇨병이 이제 있으면 이제 고혈당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이제 신경이 자꾸 손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신경병증으로 나타나는 거고 증상은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더 진행이 되면 신경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더 심해지면 자율신경까지 감퇴가 되고 자율신경이 감퇴돼 버리면 생명을 잃게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뇨병 족부병변인데요. 뭐 당뇨병성 궤양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당뇨병에서 족부병변은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경과 혈관과 2가지 합작품이 당뇨병 족부병변이 됩니다. 신경 손상을 받은 거, 혈관 손상을 받은 거 2가지가 합쳐지면 당뇨병 궤양이 이제 발생하는 건데요. 그걸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지금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수상을 받았죠.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제가 치료했던 주치를 맡았던 환자의 실제 사진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은 외래로 오셨는데 발가락이 없어졌대요.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냐고요. 이분이 키우던 애완견이 이 발가락을 물어서
밤새도록 물어서 이게 없어진 겁니다. 강아지가 엄지 발톱을 계속 물고 있는데도 못 느낀다는 거죠. 환자분은 잘 자고 일어났는데 발톱이 없어요. 이게 당뇨병, 족부병의 아주 무서운 사실입니다. 왜 생기느냐? 감각이 없어져서요. 못이 찔려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못이 찔린 상태로 이틀 동안 지내서 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만큼 당뇨병이 무서운 겁니다. 감각이 나중에 다 없어져요. 그러면 이걸 좀 더 확대한 사진인데요. 저 정도 상처가 치료하는데 얼마 정도 걸릴까요? 우리가 당뇨병 환자에서 대학병원을 가시게 되면 한 1cm 정도, 2cm 정도의 족부병변이 생겨도 다 입원을 시킵니다. 왜냐? 저런 경우도 열심히 치료해도 보통 치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 4개월까지도 걸립니다. 왜냐? 살이 차오르지 않습니다. 왜 낫지 않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이 안 좋다 그랬죠? 말초혈관들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살이 차오르면 신선한 피가 가서 영양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소독하고 해도 살이 굉장히 천천히 차오릅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 족부궤양이야말로 당뇨병의 합병증인 신경병증과 혈관병증이 같이 합쳐져서 생긴 질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생기게 되면 2개월, 4개월 동안 많은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했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주의를 기울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는 제가 5가지가 이제 다 마쳤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클로징 멘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강의라는 게 항상 끝만 잘 들으면 되는 거죠. 이 맺은말, 제가 이제 당뇨를 하루에 매일 수많은 당뇨 환자를 봅니다. 아침에 떠서 매일 당뇨 환자를 뵀는데 그 많은 환자를 보면서 제일 많은 잘못된 경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책에 보면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습관을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당뇨병 치료에서 습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활습관병. 당뇨병은 나쁜 혈당을 올리는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뇨가 왔으면 그러면 이제 당뇨병 진단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나쁜 습관을 없애야지만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10명 중에 반수 이상은요. 그 습관을 절대 안 고칩니다. 습관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약만 먹는 거죠. 약을 먹으니까 떨어지니까 또다시 혈당이 올라가서 또 약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당뇨병 치료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술입니다. 제가 많은 환자를 보는데요. 특히 남자 환자들이 혈당 조절 안 되는 이유 중에 1번이 바로 술이에요. 이 술은요, 당뇨병의 굉장히 무서운 적입니다. 술을 먹게 되면 갑자기 저혈당을 유발했다, 고혈당을 유발했다가 또 술에서 중성지방이 쌓이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해서 술을 많이 드시면 절대 혈당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술을 드시는 분이 소주 한 잔을 먹는 거를 술을 먹었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건 술을 못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술을 먹는다는 거는 최소한 소주 한두 병 정도는 돼야지 먹었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소주 한두 병은 무려 우리가 권장하는 약의 7배, 8배거든요. 절대 혈당이 조절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일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당뇨병을 진료하면서 여자분들이 과일을 그렇게 많이 드시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하죠. 식사를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냐고. 식후혈당이 지금 250 넘었는데 좀 줄이셔야 되는. 선생님, 제 밥 공기도 안 먹어요. 진짜 그렇게 먹어요. 진짜 그렇게 먹죠. 돌아서서 과일을 10개, 20개씩 먹어요. 과일로 배를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위안은 밥을 적게 먹었으니까 난 적게 먹는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과일에는요, 과당이 있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많이 올립니다. 과일은 드셔도 되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너무 많이 드시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과일을 앉아서 몇 개씩 드시는 거는 당뇨가 절대 조절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담배인데요. 아직도 우리나라 담배 피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도 많지만 여자의 흡연율은 자꾸 올라간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당뇨병과 담배는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의과대학의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로 입증된 것은 담배는요, 100% 입증이 된 인자입니다. 혈관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이 진단과 동시에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 돼요. 주위에 당뇨를 앓고 치료하시는 분이나 지금 당뇨의 예비군 환자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도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교정해서 당뇨병을 막는 데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전달드릴 말씀은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 되겠죠. 예방적이 되고 발생을 했다면 치료가 잘 돼야 되겠죠. 그러면 예방과 치료가 가장 중요한데 예방과 치료의 시작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혈당을 악화시키는, 당뇨병, 합병증 악화시키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런 습관의 교정부터 당뇨병의 치료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명강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맺은말 좋았어요. 정말 좀 네? 가슴이 맺은말이. 와닿았어요. 맺은말이 네. 중요하다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겁을 주고 끝내십니까? 한마디로 간단히 요약하면, 네 몸,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렇잖아요. 습관이 병을 만든다는 거.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만 꼭 새겨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순간 한순간 관리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병을 만들기도 하고, 낫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합병증이, 그건 좀 어떻게 막을 수 없네. 합병증 생기기 전에 어떻게 좀 치료? 뭐 예방, 할 수 없어요? 근데 오해를 하실 필요 없는 게요. 당뇨병은 조절을 잘하면 합병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통계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절을 안 했을 때 합병증이 오는 거지, 관리를 잘하게 되면 평생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그래서 관리를 잘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 혈당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가볍게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이러면, 저희 병원에는 이제 30년 넘게 당뇨 앓으신 분도 있는데요. 예. 합병증이 뭐 거의 알아요? 없이 아주 편하게 잘 지낸 분들 많이 계세요. 예. 그럼 오늘 당뇨 진단 받고 내일 합병증 오고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럼요. 그런 건 없고. 예, 그럼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당뇨병 합병증이 이제 그것도 경중 뭐 이렇게 다 다를 건데요. 그렇겠죠. 근데 예. 이제 진행돼서 결과가 증상이 나올 때까지는 예. 그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혈당이 지금 계속 뭐 250 올라가는데 그때는 합병증 진행하고 있는데도 환자분들은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러다 근데 보면. 증세가 없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근데 어떤 분은 또 그 소변에서 개미가 이렇게 모이는 걸 보고 자기가 이제 당뇨인 그렇죠, 걸 그렇죠. 알았다고 네.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정상인들은 소변에 아예 당이 안 나오는 게 그게 정상인 거지. 네, 제가 여기 이제 앞에서 이제 강의 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당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에너지의 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몸에서 절대 내보내지 않습니다. 귀하게 먹은 음식을 절대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정상인은 절대 소에서 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당이 나오느냐? 고장이 났으니까 이제 당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정상은 당이 절대 안 납니다. 그러면 정상에는 당이 안 나온다 그러는데 우리가 당 조사하잖아요, 혈당. 그럼 아까 당이 시작에 식전 혈당 126? 뭐 19, 200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럼 예. 정상인도 혈당은 체크가 되는 거죠? 그럼요. 혈당이. 예, 예. 예. 정상인들은 이제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공복은 100 이하가 돼야 100 이하? 되고요. 그리고 식후는 절대 140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럼 그때는 몸에서 절대 안 내보냅니까? 거의 당을? 한 180 넘어가면은 역치가 보통 우리가 이제 의학적인 소견은 한 180 넘어가면 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네. 초기에는 소변에 당이 안 나와도 당뇨병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요, 당뇨가 안 저도 나온다. 그게. 그러니 나는 당이 아니니까 하지만 아. 우리가 소변에서 당이 나온 역치는 보통 뭐 180에서 200 가까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보다 기준이 조금 더 낮아졌어요. 예. 예. 그래서 아니 가끔 야외 나가면 밖에 나가서 좀 실례를 해볼까. 좀. 개미 모이나 안 모이나. 그거 봐야 되나.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당뇨에 걸리면 단 음식 조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당이 떨어졌어? 그러면서 왜 주위에서 보셨을 거예요. 금방 그 사탕, 뭐 초콜릿 찾는 분들. 그럼 이게 저혈당 쇼크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은 분명히 됩니까? 그럼요. 예. 어. 제가 이제 아까 뭐 설명할 때 저혈당, 고혈당 혼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저혈당은 갑자기 의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조증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장 심한 허기감이 많이 지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머리가 어지러워져요. 그리고 땀이 막 쏟아져요. 그렇게 이제 교감신경 항진부터 나타날 때, 그때 있을 때 음식을 빨리 드셔야 되는데, 제일 빠른 거는 이제 음료수가 좋습니다. 뭐 콜라 한 반 잔 정도, 사탕 한두 개 정도 네, 하면 되는데, 이제 그때는 응급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잘못하는 게 저혈당이 아닌데 막 사탕을 즐겨 드시고 이러면 안 되는 거겠죠. 예. 그렇네. 저혈당일 때 응급조치로 단 거를 드시는 거는 네. 관계없습니다. 예. 그 당뇨 중에서도 고혈당이 있고 저혈당이 있잖아요. 맞아요. 둘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무섭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뇨병 강의를 이제 시민 강좌도 많이 해보는데 네. 그 질문이 항상 나오는 질문입니다. 뭐 고혈당이 무섭나요? 저혈당이 무섭나요? 네. 또 다른 질문 하나 하면 술 중에 맥주가 좋나요? 소주가 좋나요? 굉장히 많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옛날 오래된 말 중에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면 안 좋다는 그 네. 말이 결국에는 혈당이 너무 높아도 안 좋고요. 너무 낮아도 안 좋습니다. 고혈당, 저혈당 모두 위험한 병이고요. 네. 고혈당, 저혈당을 했을 때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즉시 응급실을 통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혈당, 저혈당 둘 다 위험한 게 맞고 아까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린 소주가 좋나요? 맥주가 좋나요? 둘 다 안 좋습니다. 무지한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저혈압, 고혈압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분류가 돼요? 아니면 똑같은 사람이 아침에 저혈당이다, 저녁에 고혈당이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저혈당, 고혈당이 반복되는 경우는 인슐린 주사로 치료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을 주사를 맞게 되면 시간이 흘수록 농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식사를 농도 올리면서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떤 시간은 저혈당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저혈당, 고혈당이 반복되는 그러니까 나는 늘 저혈당이고 나는 늘 고혈당이고 이건 그렇게 되면 이제 약물을 바꿔야 되겠죠. 이제 저혈당일 때는 자꾸 혈당이 낮으면 약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네. 고혈당일 때는 약을 올려야 될 것 같고. 정말 이게 막연하게 당뇨는 당 많이 나오는 거 정도만 그냥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알면 알수록 이게 참 궁금한 게 많아지고 또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요,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을 만나 뵀어요. 당뇨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가 함께 들어보시죠. 많이 아는 거 없고요. 혈당 수치 때문에 걸리는 병 아니에요? 약간 음식 같은 경우에 잘못 먹었을 경우에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단 것도 안 먹고 설탕은 특히나 조심하고요. 보리밥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커피는 많이 안 드시고 녹차를 조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혈당을 낮춰가지고. 네, 운동은 많이 해야 된다 그래. 운동은 하루에 보통 2시간씩 걸으면 좋다 그래. 그 약이 좋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한방약도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저도 뭐 그런 유해라든가 혹은 뭐 뽕나무라든가 그런 걸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다 좋아요. 어머니가 저 당뇨가 있었고, 또 우리 형제들이 지금 당뇨가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 유전자 경향이 많다. 네. 근데 여기 그 부자가 다 그러는 유전적인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 친구가 같이 직장에 근무하던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딱 2사람이 그래요. 나머지는 안 그렇고. 참 궁금한 것들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우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뇨 유전이에요? 아니에요. 유전적 경향이 있다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아까 제가 뭐 종류에 대해서 1형당뇨병, 2형당뇨병 표현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대부분 많이 하는 2형당뇨병은 유전 성향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중에 한 분이 당뇨가 있으면 걸릴 확률이 30%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3명 중에 1명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양쪽 부모가 당뇨가 있으면 70% 엄청 올라갑니다. 근데 또 오해가 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실제로 2형보다는 유전 성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산모들이 엄마가 이제 당뇨했을 때 이제 아기가 이제 1형 당뇨였는데 엄마의 탓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것 실제로 같아요. 1형 당뇨병은 유전 성향이 5%에서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엄마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네. 종류에 따라서 좀 그러면 확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는 물론 병을 치료하려면 운동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당뇨는 고혈압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 혈압 환자들은 운동하면 또 혈압이 높아지잖아요. 그것도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이 한 번씩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식후에 이제 혈당을 재러 오시는데요. 오늘 운동 열심히 했는데 혈당이 더 올라가요. 혈압도 더 올라가요. 이거 뭐 운동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왜 혈당도 더 올라가고 혈압도 더 올라가냐.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급하게 하다 보면 맥박수가 오르게 되고 혈압도 일시적으로 오를 수도 있고 혈당도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는데 그건 일시적인 현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꾸준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현상 하게 되면 평균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고혈압도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5mM 정도로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운동하는 거는 괜찮고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방청석에 계신 분들도 아마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질문 기회를 좀 드려서 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예. 이 당뇨병은 혈당
만 착실히 조정하면은 모든 게 건강이 좋아지는 건지 만성 합병증이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혈당을 내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텔레비에 많이 뜨는 그 여주라든지 그다음에 돼지 감자라든지 구지뽕나무라든지 뭐 이런 걸 먹고 혈당을 뭐 낮춰가지고 약을 안 먹는 경우 이 완치로 볼 수 있는지. 첫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당뇨환자 혈당만 조절해도 되는지. 제가 사실은 이제 의사분들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그게 가장 안 좋은 거죠. 혈당만 조절하시면 안 됩니다. 당뇨병은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를 조절하셔야 되는데요. 혈당은 기본적으로 조절하셔야 되고 혈압하고 콜레스테롤을 같이 조절하셔야 됩니다. 우리 많은 연구에서 혈당만 조절했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았다. 합병증 진행을 합니다. 혈압을 조절 못했다. 합병증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을 체크하면서 정기적인 콜레스테롤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혈압을 꼭 재셔야 됩니다. 혈압은 방문할 때마다 혈압을 재서 목표 혈압에 도달을 시켜야 되고요. 콜레스테롤은 높아도 증상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콜레스테롤 치료가 왜 중요하냐면요. 당뇨 환자 중에 10분 중 7분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건 검사 안 해보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민간요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제 당뇨병 강의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질문이 나오는 게 이제 민간요법이죠. 그것도 이제 트렌드가 바뀝니다. 이제 그 유행하는 트렌드가 있어요. 그때마다 뭐 어떨 때는 돼지 감자가 갔다 올 때 그거에 이제 트렌드의 이제 주도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메디에서 이제 그렇게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당뇨병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환자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이 당뇨에 뭐가 좋다 그러면 누가 제일 관심이 있을까요? 환자가 관심이 있을까요? 의사가 제일 관심이 있습니다. 당뇨를 전문하는 사람이. 저희들이 다 해봅니다. 근데 실제로 약으로 안 되는 이유가 효과가 기존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 생각해보세요. 그거 가지고 약 만들기 제약회사 당장에 장사되는데. 아니, 당뇨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국가 정책인데 내가 이리 좋은 거를 개발을 하면 나는 좋은 상도 받을 수 있고 한데 왜 그걸 굳이 뭐 음성적으로 판매를 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 우리 기대치에는 많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일부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누구는 뭐 됐더라 완치가 됐더라. 그건 왜냐하면 그분은 원래 당뇨가 경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냥 과학을 믿으셔야 되고요. 환자분들이 어떤 분은 약 먹는 걸 굉장히 꺼려 하시는데요. 그 약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민간요법 중에 뭐 구구절절 유명하다는 거 뽑아서 제일 정확하게 만든 용량이 약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분. 네, 우리 학생. 요즘 건강 때문에 하루 한 끼씩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당뇨병 환자에게도 해당되는 건지. 제가 의사로서 이제 개인적인 소견은 뚱뚱한 분들은 이제 적게 먹는 게 좋죠, 당연히. 많이 먹는 분들은 이제 줄여서 좋은데, 그럼 당뇨 환자에도 그게 적용이 될까? 사실 당뇨 환자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존재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규칙적인 식사가 돼야 되고, 우리의 약물요법이라는 게 3끼를 기준으로 해서 약이 들어가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한 끼를 먹는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신체 밸런스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뚱뚱한 사람들이 영양을 줄이는 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 모르겠지만 당뇨 환자에서 1인 2식을 한다는 건 좀 위험성이 더 높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아주 활발한 질문 그리고 속 시원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으신 대로 이제 전조 증상이 거의 없는 이 당뇨는 그 자체보다는 합병증으로 인해서 침묵의 살인자 이런 이름까지 얻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당뇨병은 한 번 걸리면 만성 질환으로 이렇게 발전하기 때문에 평생 아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그리고 약물 치료 등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지켜서 당뇨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합병증은 미리 분명히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생활습관 교정, 요거는 별표 2개 쳐도 그럼요. 네,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는데 네. 운동하실 때요. 저녁에 하시면 어떨까요? 이게 술량 속도 줄여서 건강도 지키고 돈도 아끼고 일석이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닥터콘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윤태승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전 국민의 건강지킴이 닥터톡 콘서트, 다음 시간에도 최고의 강사와 아주 유익한 강의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대구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